아마 185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 여기 하실 차례인가요? 한번 읽고는 오신 거죠? 읽어보고 오셨냐 이런 얘기죠. 집에서. 그럼 복습은 좀 하셨어요? 아, 계속 그냥 뭐 못 들은 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처음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그래도 그 배운 걸 가지고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찾아가지고 확인해갖고 복습은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모른다고 계속 그냥 있으면 이제 4월도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거기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가 있는데요. 수익률하고요, 위험은 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례관계. 시험에도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의 관계다라면 틀리고요. 비례관계다. 그러니까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크고요. 수익이 작으면 위험도 작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왜 항상 비례하지 않냐면 수익이 크다고 위험이 반드시 크리란 법도 없고 수익이 작다고 위험이 반드시 작으란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는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조금 있다가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얘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었을 때 투자 수익이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면 당연히 뭐가 작겠어요? 위험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안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언급이 되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투자자가 그러면은 수익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할 때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 뭐 얘기하냐면요. 국공채 이자율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공채를 매입했으면 그렇죠? 안전하게 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하기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을 선정할 때 요걸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다. 이렇게 가정이 됐을 때 만약에 국공채 이자율이 2.5%로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얘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게 또 언급이 된 거예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얘가 상승하면 얘도 상승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면서 추가로 감소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을 여기다가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가산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그 186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양가로 2번에 무위험률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밑에 가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그 밑에 가면 PC 효과라고 돼 있는데요. PC 효과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인플레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이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2%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인플레가 이게 한 1% 정도가 예측이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2%가 아니라 1%의 수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산을 해줘야지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즉 명목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런 논리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PC 효과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게 언급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성이 무위험률과 뭐로 돼 있을 때 위험 할증률의 구성 정도로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옆에 가시면 위험과 가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뭐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일단 아는 범주 안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학원에서 이제 언제 모의고사 한번 본대요? 아직 얘기 없어요? 그럼 뭐 조만간 5월달 들어가면 뭐 모의고사 한번 보겠죠, 뭐.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면 돼요. 이렇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187페이지 하단에 가면 위험 관리 기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 돼 있는데 통상 위험 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위험 관리에 대한 거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뭐 직장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뭐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나한테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내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죠. 그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보시게 되면 관리 기법이라고 되는데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188페이지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험을 전가하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위험 회피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게 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반드시 좋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위험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투자자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밖에 없겠어요? 에? 이거밖에 없어요. 무위험률. 이걸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가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어디에 가입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 언급이 나와 있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첨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저 임차자에게 전가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오전밤들도 나오시는 인원들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군요. 그럼 여기도 오전반도 순번 정해놓고 나오나요? 이번 주 우리가 나간다. 다음 주 니들이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네다섯 분 정도는 계속 로테이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녁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시나요? 이걸로?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심 같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옆에 인간이 되고 내가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건질 거예요 이거를. 집에서 복습도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거의 여기 나와서 여기서 수업 듣는 게 다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금방 간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선생들이 종강 인사해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저희들은 그거를 매년 느끼잖아요. 그게 빨리 간다는 거를. 근데 수험생분들을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매년 똑같이 7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고 공부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아니 선생이 이쪽으로 끌고 온 건 아닌데 갑자기 선생을 원망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 한번 째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시면 금방 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보수적 예측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위험을 축소시키는 거. 그래서 자, 보수적 예측 해놓고요.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하향 조정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즉 투자 수익이 있죠.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있으면 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최소를.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수익이 작으면 모두 작다. 위험도 작다. 그러니까 위험이 수익이 제일 작은 한을 선택을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작은 것만 선택하기 때문에 부를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선택해야 해요. 여기는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은 줄일 수 있어도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더라도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얘가 커야 돼요. 그 조건 하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가치를 산출할 때 좀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렇죠? 일단은 잘 또 쉽지 않으실 테니까 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상향 조정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뭐 한다?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얘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뭘 한다? 하향 조정한다. 이러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게 얘를 또 시행할 수 있어요. 평균 분산 분석을 할 수 있거나요. 아니면 뭐를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요 페이지군요. 거기 가시면은 민감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위험을 통제하는 게 위험을 축소시키는 쪽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따로 얘기할 때는 이 위험 통제 방법에 쓰이는 게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투자 수익이 있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겠죠. 임대료도 있고, 영업경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공실률이라든가 또는 세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때, 그렇죠? 얘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변수들이니까. 그럼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예, 요 투자 수익이요.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지칭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갖다가 뭐 20%, 10% 정도를 이렇게 상승을 했더니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한 10% 정도를 줄여봤더니 얘가 한 20% 정도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얘는 10분의 15니까 수치가 1.5가 나올 거고 얘는 10분의 20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더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니까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거. 그게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요. 하나의 변수를 변화시키고 나머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다 동시에 변하면 이게 어떤 게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를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론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머지 변수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 하나만 변화시켜서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영업경비 하나만 변동을 시킬 때 나머지는 역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변동을 시켜보면은 이 수치의 변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논리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거기서 민감도 분석해 보시면 의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또는 수년도의 가치 등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가게 되면 자, 임대료 이런 애들을 갖다가 여러 변수 중에서 다른 요인들은 고정시켜 놓고 어느 하나의 변수를 변동시킬 때 결과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수록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게 하거나 해당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안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6번에 포트폴리오라고 나와 있죠. 예, 걔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에 위험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특정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구성하잖아요. 어떤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걔를 줄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장에 가시면 평균 분산법이라고 나오죠. 상단에. 그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평균 분산법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그죠? 그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게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돼 있을 때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죠. 평균은 자, 투자자가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뭐를 비교해서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투자안에 대한 뭐가 같으면 이게 동일하면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 만약에 위험이 동일하면 뭐가 큰 애요? 수익률이 큰 애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균분산 결정법의 사고에서는 양가로 3번에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률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내용에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안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분산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 편차에 대한 게 소수점까지도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소수점 이런 거는 언급은 잘 안 돼요. 근데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죠? A하고 B가 있을 때 거기 보시면은 수익률은 A하고 B가 같잖아요. 근데 위험이 뭐가 작아요? A가 작으니까 우리는 A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B하고 C가 있잖아요. 그죠? B하고 C를 보게 되면 위험은 둘이 서로 같죠. 근데 수익은 어느 게 커요? C가 크죠. 그래서 C는 B를 지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돼요. 그죠? 근데 그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이제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는 이행성의 원리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본다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A와 B가 있으면은 이 조건이면은 A를 선택하겠죠. C하고 D가 있으면은 D를 선택하겠죠. 이 조건이면. 그쵸? 근데 A하고 예를 들어서 D가 주어질 때는 이 방법으로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평균분산 결정법의 기본적인 사고는 이게 같아야 돼요. 근데 얘하고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위험 혐오적인 그런 스타일의 투자자는 수익도 작지만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D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변이계수를 활용하게 되면 이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게 평균분산 결정법이고요. 뒷장에 넘어가시면 평균분산의 오류라고 나와 있죠. 네. 오류라는 게
기대 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류 수정 방법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변이계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뒤에서 배우시면 되고 변이계수라는 것은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게 되면 변이계수라는 것은요. 단위 수익률당, 수익률 단위당 위험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류 수정 방법에서 1번이 변이계수죠. 변이계수에 보면 니은에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죠. 이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분모로 갈 것이고 위험이 분자로 가겠죠. 네.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기대 수익률 분의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변이계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분의 뭐가 되니까 위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뭐도 커져요. 변이계수도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수익도 크지만 뭐도 크다. 위험도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얘가 12고 2니까 얘는 0.2가 나올 거 아니에요. B는 계산하면 얘가 18이고 얘가 6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나누면 한 3점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그럼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도 크지만 뭐도 위험도 크죠. 그러면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이게 더 나은 투자에 대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거는 왜 20회 이후로는 거의 안 물어보고 있어요. 왜 출제를 안 해주냐면 얘가 만약에 지문 안으로 들어와서 자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 A가 D보다 더 나은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인이 되니까. 그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지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회 이후로는 얘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용어 정도만 인식을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들이 변이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정도로만 인식해 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오면서 그 전통적인 재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걔는 별표해야 돼요. 현대 투자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영될 소지가 되게 큰 게 포트폴리오 논리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이나 원리를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A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B 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거나 C 자동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같은 자동차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동반 추락할 수도 있고 동반 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철강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한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위험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는요. 단순하게 투자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라고도 표현한다.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 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195쪽에 가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이본의 장점 이렇게 돼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평균분산 결정법의 어떤 한계 있죠. 이거를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어요. 좀 아까 평균분산 결정법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는 선택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분산 결정법의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논리가 바뀌어도 틀리겠죠. 얘가 포트폴리오 이론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왔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요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위험과 수익이 있다 그랬을 때 거기다는 별표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얘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적 위험 있죠. 얘는 분산 투자 있죠.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얘는 시장에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경기 변동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또는 이자율의 변동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 시험상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뭐뭐가 들어간지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출제자들은 이거를 꾸준히 줘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문제가 많아 보여요. 표현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 안에서는 얘는 오히려 제거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올림픽 정신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는 얘가 문제가 돼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꾸준히 틀려주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꾸준히 문제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실질 경쟁률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14만 명 정도가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합격에 가까운 사람은 한 2만 명 내외밖에 안 돼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간 관계상, 직장 관계상 또는 뭐 가정 어떤 형편상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에서 꾸준한 스테디셀러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주 완성 뭐 이런 것 있죠.
28일 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자가 꾸준히 팔려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들어도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책을 한번 이렇게 쭉 훑은 상태에서 그게 용어가 들어오겠냐고요.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꾸준히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잘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것 있죠. 요거는 이제 구별을 해두셔야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 효과 할 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위험에 대한 것까지는 요구하진 않는데 수익률에 대한 거는 별표해야 돼요. 그 수익률. 이걸 계산하는 거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그죠? 근데 이제 얘를 계산을 할 때요. 197페이지 상단에 가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죠. 예, 뭐 공식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거는 계산할 때요. 205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문제 5번 있죠. 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 부동산이 50%, B 부동산은 5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 그랬을 때 불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40%. 호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60%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A 부동산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은 얘가 20. 이게 70. B를 보게 되면 얘가 10이고 얘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배분을 했더라도 자산 비중이 각각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계산은 그냥 산술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거 묶어서 A, B 따지면 30이죠. 네, 3, 4, 10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프로예요? 12%. 100이죠. 100에 60이면 얼마예요? 60%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72잖아요. 50대 50이니까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럼 36%가 답이에요. 거기 답이 36%에서 이제 4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해설대로 계산하면 언제 이거를 얘 따로 하고 있겠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수익률 계산할 때 50대 50의 조건이 있으면 산술평균의 조건이라고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복잡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따로 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 따로 해서 얘를 계산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네 둘을 더하면 30% 아니에요. 30%에 40이잖아요. 그러니까 3, 4, 10이니까 12%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100이죠. 100에 60이라는 건 60%죠. 그럼 12하고 60을 더하면 72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비중이 각각 50대 50이니까 그 나누기 2 하면은 각각 50%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36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72 나누기 2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조건도 만약에 50대 50으로 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돼요.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조건을 또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맞춰줘요. 그래야지 1분 내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는 정리는 해둬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준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랑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좀 숙달이 되죠. 그러면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 1분 내로 다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이게 싫은 사람들은 또 싫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계산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라는 거예요. 사칙연산이지 수학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게끔 유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계산에 대한 것은 이제 문제 있게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페이지를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냐면 197페이지 있죠. 거기 가시면은 하단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불필요한 위험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여기서 불필요한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앞에 그 설명한 내용은 이제 그림에 담아놓은 건데요. 여기가 포트폴리오예요. 총 위험이고요. 이게 구성 자산수예요.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이게 체계적 위험이야. 그러니까 얘는 구성 자산수를 이렇게 늘려가더라도 위험의 크기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쭉 우회항하는 기울기로 나와 있는 애 있죠. 얘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럴 때 얘는 구성 자산수를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하면서 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얘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친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문제화 할 수 있어요. 여기를 A로 주고 이걸 B로 주고 이걸 C로 줘서 A, B, C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이 있죠. 네, 그렇게는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에서 답으로 유도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위험을 표시하는 게 다양해요. 개별 자산의 위험, 뭐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선택할 수 있으시면 돼요. 틀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문제로 만나볼 날이 있어요. 네? 나중에. 우리 언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한다고 그랬죠? 네, 그때 15번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답이 3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학교는 답도 알려주고 시험 봐요. 답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그림 밑에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것은요. 위험 분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한다? 그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의 의의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뭐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위험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게 상관계수라고 거기 있어요. 그 밑에 가면. 그죠? 자,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변동성의 크기를 우리가 개수로 표현한 건데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1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과정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A와 B의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 자, A하고 B의 수익률과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예,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은 얘가 좋아요. 그럼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위험은 줄이면서도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위험 안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같이 섞여 있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자,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을 때요. A가 소주고 B가 맥주다. 그러면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좀 떨어질 거고요. 겨울에는 매출이 좀 커질 것이고, 맥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 B가 좋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이트 맥주가 진로 소주를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잖아요. 그럼 걔네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연간 매출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죠. 그럴 때 얘네는 보면은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완전히 다르죠. 예, 그게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이게 가장 최대가 되는 거야.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C라는 자산이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청량음료는 움직임이 맥주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움직임이 같죠. 네, 그게 1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그러니까 이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는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1일 때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제일 크고 여기서가 제일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에 대한 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의 하단에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플러스 1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음의 관계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했죠. 어?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 이거 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거 같이 설명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정은 효율적 전선하고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앞에서 한 거 기억 안 나시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201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그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그래서 맨 위에 가면 단가로 1번에 밑줄 치는 거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라고 돼 있죠. 이거 교차점이라 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하셨고, 우리는 뒤로 가셔서 207페이지에 가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